시간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림법학원 5507 국립외교원을 맡고 있는 이지훈 파트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강을 듣고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설명을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텐데요. 특강을 듣고 오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참고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신다고 하면은 오전엔 주로 1차를 듣게 되실 거고 오후에는 2차 강의 듣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광으로 듣게 되는 게 많이 있으실 테니까 워밍업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국립외교원 외교관 선발 시험이 어떤 건지 궁금하시고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일 텐데요. 시간을 투자할 만큼 이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관 후보자 시험은 이제 과거 외무고시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이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을 최대한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윌비스 한림법학원 국립외교원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설명회 진행은 일단 국립외교원 시험에 대해서 일정 그리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시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괄적인 설명이 끝난 다음에 최종 합격생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경험담 그리고 노하우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Q&A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예비 외교관에 계신 이분은 저희 스터디 메이저로 현재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합격생 Q&A가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정리 한번 한 다음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2시간 좀 안 될 거고요. 생각보다 긴 시간일 텐데 앞으로 이제 수업을 듣게 되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경험해 본다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팜플렛을 보시면은 이제 개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들어오시면서 자료를 많이 받으실 텐데, 종합반 팜플렛, 그리고 종합반 플래너, 그리고 1수년 강의 시간표, 피셋 기본 강의 팜플렛, 그리고 외국어 등록 안내서, 기본 강의 계획서, 합격 수기 이렇게 종류를 많이 받으실 텐데요. 이제 설명 진행하면서 이제 한 번씩 다 언급을 하면서 보시게 될 거니까 빠짐없이 받으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종합반 팜플렛에 보시면은 이제 앞부분에 이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개관 및 시험 과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간단한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이제 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외교관 뽑는 그런 시험이죠. 그리고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에는 피셋, 언어원리, 자료적 상황 판단, 헌법. 그리고 이제 2차에는 종합평가, 그리고 학제통합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여기 안에 보면은 원래 이제 영어,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제 조건으로서 이제 미리 이제 다 하신 다음에 등록하실 때 이걸 다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이런 전제 조건을 아직 따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꼭 먼저 따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시에 하기가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봤기 때문에 이제 영어하고 한국사,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고 자료로 보내드린 이제 외국어 사전도 안내 참고를 보시면은 이제 진짜 이제 현실 공문으로 이제 배포가 된 건데요. 거기 하나 보면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년만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주관하는 업체에서 2년 동안 자기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많이 불합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인사처에 등록하게 되면은 5년까지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제 제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등록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국제정책이나 국제법,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전공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이 없으실 텐데, 학제통합수라고 되어 있는 시험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소하신 분이 계실 텐데,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제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이 세 개를 섞어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가지고 답안을 도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면 되니까 이제 종합 과목 이제 2차를 공부하게 되면서 국제법, 국제정책, 경제학을 공부하실 때 잘 따라가신다라고 하면은 크게 무리 없이 학제통합술은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엔 당연히 이제 학제통합술에 대해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시험을 보려면 일단 접수를 해야겠죠. 올해는 이제 2차 시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오다진 않았지만 오늘이 딱 2차 시험 첫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시에 학제통합술 1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 이제 2시 이제 한 10분 지났네요. 지금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고 있을 텐데 2시부터 이제 학제통합술 2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1차는 보통 2월 말 3월 초 예정이 되고, 2차는 6월 말 7월 초, 그리고 이제 3차 면접은 9월 말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오신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이제 연예인 박명수 아시죠? 저는 그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이제 마음에 와닿는 말이 하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은 거다. 예. 저는 그 말 듣고 좀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뭐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 늦은 건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빨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제 시험을 보실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빨리 이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지 될 겁니다. 여기 설명에서는 이제 사실 개별적으로 맞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괄적으로만 얘기해 드릴 거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나에게 맞는 계획을 잡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계획을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2차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1차를 합격을 해야 되는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합격 수기 보시면은 저희가 그 전체 통계를 다 해놨어요.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몇 점인지, 몇 명을 뽑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몇 명이 붙는지에 대한 통계가 되는데 나중에 참고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합격 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21년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21년 합격생들이기 때문에 21년 데이터가 들어있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22년 1차 합격 컷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6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70점이었고 그 전에 그 전전에까지 해서 71.66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점점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사실 이 점수는 뭐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남들보다 점수를 얼마나 더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 전체에서 내가 비율이 어느 정도 있냐이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내가 현재 1차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거기다 본보기에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제 1차 테스트는 먼저 해보셔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셋이 내가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1차, 2차 공부 계획을 잡으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1차를 끝낸 다음에는 이제 2차를 보셔야 되는데, 합격선 여기도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의미는 없어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은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방대학에 다니신 분들은 이제 좀 메리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추가로 이제 진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할당량이 20%인데 그 할당량 20%가 안 됐을 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등록을 더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한이 한 10% 내외가 되는 거고요. 기준은 1차는 3점까지가 이제 허용이 되는 거고 2차는 2점까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 범위 내에 있으면은 추가로 이제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거라서 이제 올해 이제 26년까지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건 언제 사라질지는 사실 불확실한 거라서 빨리 합격을 해야겠죠. 2차는 밑에 보신 것처럼 이제 1.4배수로 선발이 되고 이 2차를 합격하게 되면은 이제 3차 면접이 진행이 될 겁니다. 면접은 외교관 입지상 이제 보수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선발이 아니라 거른 면접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신이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조별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제 국립외교원 같은 경우에는 합격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조를 짜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우리는 1차, 2차를 합격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자세히 뭐 직무 역량 면접, 공직가치 인성 면접 이렇게 있는데 국립외교 같은 분들은 사실 영어 면접에 대해서 많이 또 궁금해 하세요. 이제 영어가 내가 스피킹 좀 힘든데 이제 이거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합격생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제 했을 때 영어 면접은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고 하고 비중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지금 그걸 걱정하기보다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겠죠. 이거는 뭐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하신 건데 이제 면접 보실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상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 한반 넘기면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2차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본게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3차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2차 점수는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3차에 보시면은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할 때 면접에서 평가를 되는데 그 면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면접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수, 보통, 미흡 3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하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전부 다 보통이 돼요. 미흡이나 우수가 이제 별로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몇 년째 제가 알기로는 미흡 거의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면접에서 이제 탈락자가 나와야 되는데 탈락자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에서 떨어진 사람 나와야 되는데 그 보통에서 떨어진 사람 기준이 애매한 거죠. 그럼 이제 2차 점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이제 나와 있어요.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해서 전체 예선 이내에 달할 때까지 2차 성적순으로 합격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적순으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를 최대한 잘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1차는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한 번에 4과목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헌법이랑 언어는 이제 1교시에 동시에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교시의 자료, 3교시의 상황 이렇게 보게 되는데 2교시 때 헌법이랑 언어를 이제 동시에 본다고 하지만 동시에 보는 건 아니고 헌법을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언어를 보게 되는데요. 헌법을 볼 때는 이제 언어를 볼 수가 없고 언어를 볼 때는 헌법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언어를 보고 있을 때 헌법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제 헌법을 최대한 빨리 푸신 다음에 좀 언어를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루에 한꺼번에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 거예요. 체력적으로 그렇고 정신적으로 그렇고. 게다가 이제 피셋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멘탈 관리가 중요한데요. 자기 컨디션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 피셋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최근 지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멘탈 관리적인 측면이 좀 많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던 게 언어하고 자료가 많이 힘들었어요. 네,
대신에 상황 판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측면이 있었는데 언어하고 자료에서 많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멘탈 흔들려버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끝까지 이제 붙잡고 있었던 친구들은 상황 판단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서 그렇게 합격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많이 힘들었던 시험이에요. 혹시 올해 1차 시험 보셨던 분 계실까요? 여기는 아무도 없네요. 1차를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이제 힘들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뭐 한두 과목 정도는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어쨌든 이건 상대평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시험 본 친구들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힘들지 마시고, 바로 2차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제 헌법부터 보시게 되면은 헌법은 25문항 그리고 사지선다로 진행되는데 6점만 넘기면 되는 패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그렇게 많이 부담 안 될 거예요. 6점이라고 하면은 반틈에 조금만 더 맞으면 되는 거고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법을 내가 망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은 안정적으로 한 7, 80점대를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헌법을 이제 언제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일정으로 짜진 거는 기본강의는 5월 그리고 핵심 이론이 이제 기본강의 끝난 피셋 기본강의 끝난 다음에 8월 또는 9월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 진도 의사 및 최종 마무리 강의를 진행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2월 달까지는 헌법을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암기니까 시험 직전에 이제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시험 직전에는 피셋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다 피폐해져 있어서 헌법을 잡고 있기 힘들어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마무리 끝내놓고 마지막에 점검만 하고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본 이론이랑 핵심 이론 같은 경우가 이제 이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헌법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핵심 이론 때 이제 이론을 보고 12월 달에 문제 풀이를 마무리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문제를 이렇게 예시를 해놨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국가센터에 들어가시면은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셋, 말 많은 피셋이죠. 처음에 진입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이제 이 피셋인데요. 말 그대로 공직적성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 시험은 준비라고 보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저서평가니까 그냥 봐야 되는 시험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하고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 논리, 그리고 자료에서 사안 판단,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고위공직자가 될 건데, 그때 이제 활용한 능력을 측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해, 뭐 그런 위주니까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빠르게 이해를 하고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능력을 판단하는 게 언어 논리가 되는 거고,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된 보고서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치화된 표나 그래프도 많이 보게 될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비교 분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게 자료에서 될 겁니다. 사문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은 보고서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야 될 거예요. 또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제 어떤 판단을 또 해야 될 건데 그런 능력을 측정하는 게 사문 판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유형이 가장 많은 거는 사문 판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또 공부하는 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문화는 이제 퀴즈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를 느껴서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셋도 이렇게 이제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국가센터에 들어가서 한 번씩 봐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받으셔가지고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이 좀 길어요. 이제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친숙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해왔던 국어랑 똑같으니까. 기본적으로 독해니까 이제, 익숙하실 텐데, 근데 이제 지문이 일단 길고, 더
난해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적응하는 게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논리 퀴즈 같은 게 또 있는데, 논리 퀴즈는 사실 처음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하고 풀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이제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논리에서 꺼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거를 공부를 알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제 자료 해석. 네, 자료 해석이 가장 당황스러울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제죠. 이런 표랑 그래프 자체를 사실 우리가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잘 안 보시면은 저희가 나와진 기본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이제 서주 교수님이 이제 적중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로 참고해서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나 그래프를 보고 이제 비교평가 분석을 해서 어떠한 것들을 도출해내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게 자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안 판단. 여기는 지금 이제 예시로 이제 법조문만 나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가장 다양한 유형이 나온 게 사안 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퀴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랑 자료를 좀 섞어놨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이런 피셋을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피셋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해도 안 된다. 뭐 테스트를 해보고 점수가 안 나오면 힘들다. 뭐 그런 말까지도 있죠. 사실상 공부하기 힘든 게 피셋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실 어떻게 준비할지 몰랐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었던 거였고, 이제는 근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죠. 이제 공부할 수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건이 만들었다는 거는 기출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 기출들이 분쇄돼서 문제들을 유형화시키고 거기다 접근법, 풀이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배우면 되는 거니까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내가 익히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공부를 해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제 이런 유형들, 접근법, 풀이법들을 배운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기출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출을 내가 풀 수 있게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기출이 똑같이 다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배운 것들을 다른 문제 적용하고 응용하고 해야지만 이게 진짜로 내 거가 된 거고, 그렇게 체화시켜야지만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사이버 콜센터에서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최소 이제 2회 이상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푸실 때는 보통 이제 2시간 정도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원래는 9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분에 푸는 게 맞아요. 그게 테스트니까. 하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처음에 충격을 많이 먹어요. 특히나 이제 예전과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재작년 많이 힘들었다 했잖아요. 어려웠다. 그리고 올해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기출을 풀고 나서 채점 해보니까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충격을 먹어요, 학생들이. 도대체 내 점수가 이거 가지고 내가 학교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간을 가지고 풀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원래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시간 내에 푸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너무 충격을 먹다 보니까 이제 피셋이란 거는 내가 한번 자신감 잃어버리면 그걸 다시 복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는 당연히 테스트할 때는 시간 맞춰서, 그리고 이제 공부가 좀 된 다음에는 오히려 90분보다 더 짧게 잡고 테스트를 해보셔야지 될 겁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점수가 50점대가 나와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좀 안 나오시면 3, 40점대, 좀 잘 나오시면 60점대가 나오고, 그리고 소위 피셋 행갑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7, 80점대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사람들 주변에 하는 거 들어보면은 의외로 7점대 이상 맞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잘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못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어차피 합격 것 자체가 65점, 70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피셋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지금 저희 일정은 기초인문, 그리고 기본, 심화, 핵심, 실전 모의사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초인문이란 기본이 이제 이론 과정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유형, 거기다 접근법, 풀이법들을 배우는 단계가 기초인문이랑 기본 강의,
될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팜플렛 9페이지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팜플렛 9페이지 보시면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강의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유형별 접근법, 풀이법들을 배우게 될 거고, 사실 이때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내 걸로 만든 과정이 되는 게 심화 때가 되는데, 이때는 합성물사를 먼저 보게 될 거예요. 20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앞에 배웠던 이런 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거는지를 이제 이때 습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 실전모의사 진행이 되는데, 실전모의사는 말 그대로 내 몸과 마음을 실전 모드로 바꾼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실전처럼 문제를 다 풀어요. 풀고 이제 시정을 올리면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오답 정리를 해서 내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게 실전모의사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그때는 내가 이론 좀 새롭게 이제 다시 정리하기 쉽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이론 정리하는 게 핵심 강의 때. 핵심 강의 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쭉 풀게 되실 건데, 제가 아까 이론은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을 빠르게 풀면서 한번 이론을 정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규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국모의사를 보게 되는데, 이때는 실제로 학교를 빌려가지고 실제 학교처럼 실제 시험처럼 이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전국모의사는 이제 만약에 실제로 내가 시험 한 번도 안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두 번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 걸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들어가셨을 때는 많이 힘들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커피도 많이 먹고 하는데, 시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을 한번 나가게 되면은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시험 망치는 분들이 해년마다 꼭 나와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은, 우황천 씨반을 보통 이제 큰일이 있을 때 먹잖아요. 근데 그때 내 생애 처음으로 먹었던 거예요. 내 몸에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못 본 친구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보문서 같은 거를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 강의가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특강 들으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바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 판단, 언어를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쭉 풀었을 텐데, 기출문제도 한번 쭉 먼저 푸셔야 돼요. 이제 이론 강의를 듣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은 기출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출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하기 전에 한 번씩 풀어봐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접수는 마감됐을 텐데 7급도 이제 피셋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7급 기출문제를 나중에 구해서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2차, 아까 말씀대로 지금 6월 25일 오전, 오후 해서 학제통합술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선배님들은 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일 동안 진행이 될 건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국제정치학부터 해가지고 경제학, 국제법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는 넘기면 되지만 2차는 점수를 높게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이 2차가 너무 힘든 시험이에요. 말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전공으로 이제 국제법, 국제정치학, 경제학 이 세 과목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전공기준 평가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계산만 한다고 하면 10년짜리를 우리는 1년 반에 끝내는 거예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하면 안 되고, 사실 이제 완벽주의 성향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장수행을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놓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답안을 통해서 교수님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한테 점수를 주세요. 네, 그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제통합술을 준비를 하시는 거는 이제 전공평가를 준비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제 우리는 순환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환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돈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다 소화하기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반복적으로 이제 보는 과정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흔히 이거를 피라미드 쌓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피라미드가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단계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되는 건데, 이제 예비순환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예비순환을 배운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심한 내용을 쌓아 올라가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점점 이제 1단계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점점 심화된 것들로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린 답안을 통해서 평가를 받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수한 때부터 답안 연습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수한 때는 3일에 한 번, 이수한 때는 이틀에 한 번, 삼수한 때는 매일. 그래서 이제 점점 힘들어지게 되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수한 때는 체감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요. 답안을 처음 쓰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힘들고, 이수한 때도 마찬가지로 또 힘든데, 이때는 시기적으로 힘들어요. 날이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또 있죠. 이제 곧 있으면 1차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1차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2차를 건너뛰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피셋이란 거는 내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이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고를자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내 머리에 맞춰놓으면은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쉽거든요. 근데 하지만 2차는 휘발성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편에 논문을 써가지고 평가를 받는 시험이긴 하지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은 이건 암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휘발성이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한번 시작했다라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는 시기가 되는 게 이수한 때가 많이 그렇게 끊어지게 돼요. 1차를 준비하다 보니까 2차를 안 하게 되고 그럼 이제 문제가 터진 거는 삼수한 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삼수한 때는 매일매일 시험 보게 되니까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삼수한 때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이수한 때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삼수한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은 2차 때 당연히 완벽한 답안을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힘든 시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차랑 2차를 동시에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시험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피셋을 강조를 했었는데요. 피셋이 만약에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2차 시험장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붙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이수한 때 1차가 안 돼 있다라면 당연히 1차를 먼저 붙어야지만 2차를 볼 수 있는 거니까 1차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차가 붙었더라도 2차에서 안 되는데 이때는 내가 1차는 뭐 붙은 상태인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제 일수한 때가 시작이 될 건데 이때는 내가 1차를 한번 붙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차가 좀 실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수한 시기 때도 나는 2차를 잡고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2차를 완성시켜서 최종학까지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 목표를 일단 삼는 게 1차를 빨리 합격을 하는 거를 잡는 거를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피셋이 실력이 오르면은 내가 그만큼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니까 보통 이 고시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는 이제 1차 그리고 오후나 저녁에 2차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너무 힘든 게 내가 하루 종일 강의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실상 예습하고 복습하고 나 혼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봐야 3-4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걸 다 소화할 수가 힘든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그 해결이 되는 거는 1차를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이 됐을 때, 그때는 내가 한 타임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2차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에서는, 이제 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법, 국제경제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건데, 한 과목씩 통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용도 많고, 이제 어느 정도 깊이가 있다 보니까 동시에 진행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은 경제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과목은 3과목, 이제 점수는 똑같아요. 하지만 내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사실상 경제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국제정책이나 국제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논문형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고득점하기 쉽지 않은 분들은 점수 편차가 크지가 않은 거죠. 근데 경제학은 좀 달라요. 경제학은 답이 정해져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만 다 쓴다 라고 하면 전제, 도출과정, 풀이과정, 갑, 결론 이것만 제대로 다 쓴다 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100점도 가능한 게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8, 9점대 나온 게 경제학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뭐 수식을 잘못 썼어요. 계산 잘못했어요. 그래프 선 잘못 컸어요. 그러다 보면 점수가 또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경제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편차가 크면서 고득점할 수 있는 게 경제학이다 보니까 이제 2차에서는 경제학이 좀
중심을 둬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제학이 게다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제학을 내가 어느 정도 잘 봤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2차에 합격에 관건이 다 있다라고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이제 경제학 꼭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수한 때부터 7월 11일 날 시작이 되는데, 경제학을 만약에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수한 따라가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수한 빨리 듣고 하시는 게 좋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일수안에 이제 신청하시게 되면은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일수안을 요약해 놓은 거를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그거라도 이제 듣고 시작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말이 쉽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뭐 1차, 2차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죠. 우리의 미션은 합격이고, 이대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기, 장기 비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면서 꾸준히 해 나가야지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처음에 진입을 할 때 2, 3년 정도를 많이 잡고 진입을 하실 거예요. 이제 보통 합격할 때까지 걸리는 공부 기간 자체가 통계로 나온 게 3년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 정도 잡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2, 3년 잡았을 때 문제가 이제 나한테 이제 면제부를 준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년에 떨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최종 합격만 되면 되니까. 맞긴 하지만 사실 내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단계를 붙는 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일단 내 목표 자체는 내가 내년에 어떻게든 1차 붙고 나서 2차 시험 들어가서 답안 제대로 써서 운 좋은 합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단적인 예로 만약에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내년 1차를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보통 3수안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3수안 기간을 내가 제대로 이제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답안 작성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차 떨어졌다고 해서 그 시간대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시간을 많이 허비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론은 무조건 내년에 3수안은 무조건 따라간다가 결론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당연한 말이죠. 공부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말들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매일 해야 될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하루하루 정말 힘들 거예요. 보통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뭐 하루에 10시간, 뭐 12시간, 8시간 뭐 그렇게 공부를 20시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루에 공부한 시간이 이렇게 적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20시간으로 체크했을 때 내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체크를 해야지만 현재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계획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상으로 이제 체크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공부량으로 설정하셔야 될 거예요. 시간만 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제 가기가 또 쉬워요. 그래서 이제 공부량으로 하는 거는 근데 지금은 또 하기가 힘들고,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는 공부가 좀 된 다음에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 보기 일주일 전,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다 똑같은 말이죠. 시험 보기 직전에 봤던 게, 나았다. 그럼 당연히 붙는 거죠. 네.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단권하다, 서브다 하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직전에 내가 이제 그 전 범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볼 수 있고 시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말이 쉽지, 뭐, 요약서를 하루 만에 볼 수야 있죠. 근데 요약서 가지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서브나 뭐 단권하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요약해서 만들고 답안에 뭐 툴로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야지만 그걸 내가 봤을 때 내 머리에 다 스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의 구분은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도 답안으로 쓸 수 있어야지만 그게 내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이거 아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내가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1차도 마찬가지로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2차에 대한 공부 비중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연결되는 게 시험 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데 1차도 2차도 계속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일수한 때 제가 시험 때는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답안 작성은 어떻게든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답안을 처음에 작성했을 때 못 쓸 것 같아요. 그래도 목차라도 잡고 제출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내는 버릇을 해야지만 내가 답안을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력이 점점 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당연히 답안을 못 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나가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문제는 어떤 목차에 그런 어떤 내용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시답안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출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고 오봉이 될 만한 것을 뽑아서 최고 답안이라고 해서 나가는 자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답안이 3개가 되는 거죠. 내가 제출해서 채택된 답안, 그리고 이제 예시 답안, 최고 답안. 그래서 그 3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답안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이제 여기 고시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포기할 게 많을 거예요. 그렇게 포기를 해야지만 사실상 붙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포기한 게 많으면 빨리 붙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은 합격한 다음에 다 보상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합격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그 보상 받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말이 쉽죠. 어떻게 하면 쭉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 일단 생활관리도 해야 될 거고, 성적관리도 해야 될 거고, 학습관리, 상담관리 이게 다 진행이 될 거예요. 해야지만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출근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데, 아침에 저희가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8시에 와가지고 출근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장기를 봤을 때 우리는 실강으로 쭉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강으로 쭉 따라가기 위해서 아침에 와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건데, 우리는 학교는 정말 큰 목표가 있지만 이 목표가 사실 너무 멀리 있고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어떤 의지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게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단기 목표를 세워놓고 이걸 하나씩 해나가면서 꾸준히 해나가게 되면은 이걸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또 채점하다 보면은 당연히 또 힘들어서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한테 상을 주고 해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목표에 대한 보상이 되니까 다음 단계에 대한 보상 준비를 이제 계속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출결 체크를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이 당연히 많이 오르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스터디가 진행이 될 건데, 스터디는 이제 선택이에요. 이게 뭐냐면 혼자서 하다 보면 당연히 잘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강제를 부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모여서 뭘 할 거다 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스터디가 되는 건데, 스터디는 사람 통해서 강제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도 문제고 안 좋아도 문제고, 좋다 보면 이제 스터디 끊어서 커피 한잔하고 밥 한번 먹고 술 한잔하고 그러다 다 같이 망할 수도 있죠. 물론 서로 으쌰으쌰하고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냥 싫을 수도 있어요. 나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전자할 때 후자할 때는 그때 과감히 그냥 나오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스터디는 그냥 수단일 뿐이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처음에 하신 분들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를 이제 지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이끌어줄 스터디 튜터가 투입이 될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합격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런 고민을 했었을 거고 이제 잘 이끌어서 지도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래너가 나가는데, 플래너는 이제 이번에 진행됐었던 자료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잘 안 보실 텐데 이제 나눠진 자료에 보면 플래너가 있을 거예요.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이걸 한번 써보신 분들은 다들 이제 좋아하세요. 이제 플래너는 아마 한 번씩은 다 써보실 텐데, 이거는 SB랑 복습 이제 그런 거에 특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처음에는 앞부분에는 뭐 전체 일정 그리고 세부 일정 그렇게 나와 있고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운데 이제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했는지 놓쳤는지를 적는 거죠. 이걸 적는 순간 사실 빠르게 예복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또 내가 시험을 봤다 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내가 틀렸는지가 이제 1차, 2차에서 다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누적이 되면은 내 약점이 거기에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주일이 지났으면은 일주일 거를 주말에 한번 쭉 리뷰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당연히 이제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건데, 문제는 내가 하루 이제 힘들어가지고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란도 있으니까 스터디 튜터님이나 아니면 스터디 매니저님한테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는 당연히 뭐 금액적인 할인이 되는 거죠. 단가로 따로 듣는 것보다 조합반 하시면은 훨씬 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제 강의들을 수강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강의만 든다고 생각하셔도 조합반을 하시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는 복수 동영상이에요. 이제 금액 자체가 실강만 책정되어 있고, 이제 동영상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목적이 있죠. 이제 실강만으로 따라가면 당연히 좋겠지만 문제가 제가 아까 한 과목씩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경제학, 국제정치학, 국제법, 국제경제학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경제학을 하고 나서 이제 국제정치학을 하고 그다음에 국제법을 하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는 경제학은 사라져 있어요. 이게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뭘 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잊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복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강을 통해서 빠르게 복습을 하라고 저희가 인강을 제공해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름이니까 너무 더워서 나가기 싫을 수도 있죠. 또 장마철에 이제 비가 오니까 나가기 싫을 수 있어요. 그때 나에게 인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집에 살까? 또는 집 근처 카페에 살까? 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저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스터디 매니저. 네. 이분들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이미 합격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힘들었던 것들을 당연히 다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가가지고 저희가 시간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 스터디 매니저 분들이 이제 거의 매일 이제 한 타입 이상씩은 상주하게끔 저희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최대한 괴롭히시는 게 합격하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단하게 수업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당연히 먼저 고민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한테 중간에 물어보면 또 좋겠지만 좀 제약이 있으니까 또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합격생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합격한 순간 공부하기 싫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저희를 찾아오세요. 그럼 저희가 교수님을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 관리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자습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강 시간이라든가 중간 짬짬이 저희가 강의실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자습실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물함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짐을 놔두셔도 되고,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는 아니고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5,000원 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강의실 넓게 털어진 데서 공부하기 힘들다 라고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 동네에 가장 좋은 독서실은 저희름이었어요. 이제 지중소라고 해서 바로 뒷블럭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또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독서실에서는 저희 조연층에 별도로 있고 전담하는 총무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은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뭐 교수님들이야 이제 검증된 교수님들이 다 저희 다 모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시험을 준비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빨리 합격을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튜터분, 스터디 매니저분들께서도 이제 후배라고 생각하고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3시부터 합격생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마지막 한번 마무리한 다음에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러면 공부 방법에 대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교원 시험 합격생 이은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앞서서 저희 대리님께서 이 시험에 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셨을 텐데 저는 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미 합격 수기를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선배들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되게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저는 좀 더 이런 부분은 핵심적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책이라든지 뭐 어떤 강의를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합격 수기에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더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다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피셋이랑 헌법이랑 그리고 2차 과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뭐 생활이나 아니면 뭐 공부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피셋과 헌법인데요. 제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1차는 피셋과 헌법으로 이루어지고 2차는 또 2차 과목들 논문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2차가 합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2차를 보기 위해서는 1차라는 관문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피셋과 헌법, 이제 1차 과목인데요. 헌법은 사실은 강의를 듣고 이제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사실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피셋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셋은 과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언어와 자료와 상황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접성 시험이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그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시험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죠. 이 시험들 공통점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사실은 다른 시험이랑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문제풀이 방식을 취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풀이 방식을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체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험들은 다 되게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여러 문제를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당 채 2분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연습과 체화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오답을 정리하는 그런 단계인데 다들 시험에 이제 되게 익숙하시고 시험도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정리하는 게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피셋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도 분명히 복습하는 게 중요하지만 특히 틀린 문제에서 피셋은 그 문제가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들을 모아보시면 나는 이런 류의 선택지를 틀리는구나. 혹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를 틀리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언어나 뭐 상황이나 자료의 그 강의를 들으시면 각각 그 강사님들이 어떤 유형이 있고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되게 자세히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체득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틀린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진 선택지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언어는 사실 요즘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수능 때부터 언어를 어려워했던 사람으로서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언어 시험을 보는데 중요한 거는 답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뭐냐면 그냥 이게 그 글을 읽어갔을 때 그 흐름 안에서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푸시다 보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거나 긴장한 상황에서는 답을 골라내기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그 답이 어떤 구조화에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글이 답과 상관없이 일단 주제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글에 A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뭐 C라는 개념도 나와서 계속 여러 가지 개념이 이렇게 나열되는 글도 있어요. 그랬을 때 선택지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개념에다가 B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A라는 개념과 C라는 개념을 연결시킬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 글의 구조상 맞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틀린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좀 그 글을 뜯어가시면서 이게 답이 어디서 나오고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느끼기에 언어는 되게 유형을 많이 나눌 수 있지만 결국에는 논리 퀴즈인 것과 논리 퀴즈가 아닌 것으로 나뉘어요. 근데 논리 퀴즈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얻기가 되게 좋은 그런 유형 중 하나입니다. 논리 퀴즈를 되게 숙달된 방식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나와요.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항상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막히는 부분에서 풀어가는 그 또 해결 방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오답으로 정리를 하셔서 여러 번 숙달을 하신다면 또 논리 퀴즈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인데요. 자료는 어떻게 보면 점수를 올리기가 가장 쉬운 과목일 수도 있어요. 사실 자료 해석 처음 문제 보면 이거 어떻게 알아낸 거야? 이거 어떻게 시간 내에 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시죠. 근데 결국에 그래서 중요한 게 계산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있는 속도인 건데, 결국에 정확성이 있는 속도를 위해서는 그냥 빠르게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커리큘럼 따라가시면서 뭐 문제풀이 방식도 배우시고 그리고 어떤 뭐 트릭 같은 것도 많이 참고를 하시겠지만 결국에 기본기가 돼야 되는 건 계산 연습인 거고, 계산 연습을 또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능숙하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뭐 퍼센티지 계산하는 거, 증감률 계산하는 거, 그리고 뭐 심지어 뭐 감소율 같은 거 계산하는 것도 되게 헷갈려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해서 되게 자유롭게 그냥 보면 딱딱딱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 아무리 어려운 선택지가 나오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되게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처음에 자료 해석을 풀 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너무 문제가 많고 빨리 풀어내야 되니까 되게 그냥 날림으로 풀어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속도만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죠. 그렇다면 나중에는 정확도를 올릴 수가 없어요. 정확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속도가 느리다면 속도는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면 이제 처음에 속도만 올려놓으면 정확도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답답하더라도 정확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피셋의 마지막인 상황인데요. 상황 문제는 특히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조문, 그리고 뭐 계산형, 퀴즈형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각자의 그 문제마다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제가 지금 피셋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선택지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한대로 있을 수 없고, 그렇다면 그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특히 어떤 문제 유형별로 어디서 선택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걸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법조문의 경우에도 어디서 꼬아서 문제를 낼 수 있다, 계산형도 어디서 보통 꼰다, 그리고 퀴즈형도 어디서 이제 실마리가 나온다 라는 그런 공식 아닌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무조건 뭐 이거는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다 답이,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가짐이 어떤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여기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한다면 훨씬 더 답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셋
설명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유형별로 실마리가 어디 있는지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셋은 연습을 통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셋에 있어서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2차 과목은 경제학, 국제정치학, 그리고 국제법 그 세 가지 과목을 합친 통합논술 1, 2가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외교원 시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합논술은 통합논술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시험 직전에 통합논술을 써보고 뭔가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정리해보고 이런 과정은 굉장히 필요하지만 통합논술이라는 과목을 처음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통합논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경제학, 국제정치학, 그리고 국제법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고시생들에게 물어본다면 경제학이 가장 힘든데 경제학이 가장 효자 과목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경제학이 정말로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과목이지만 익숙해지고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된다면 답을 내면 그 답을 내는 것만으로도 점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경제학을 잘하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목이 조금 처지더라도 경제학이 평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그럼 무엇이냐? 사실은 경제학은 학원에 어떤 학원이든 굉장히 커리큘럼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 심화되는 과정까지 되게 잘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비순환 듣고 1순환 듣고 2순환 듣고 3순환 듣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도 풀고 풀으라는 모의고사도 풀고 기출문제도 풀고 하면 되게 내가 추가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하지 않아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경제학 실력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학원에서 나에게 가르쳐 준 거를 제대로 복습을 하는 거겠죠. 복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특히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답안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2시간 동안 쓴 답안으로. 근데 그 답안은 우리가 답만 띡띡 내는 게 아니죠. 그 답을 내는 과정과 그리고 그 답이 결국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의의를 제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래프도 그려야 되죠.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는 제대로 복습을 해서 답을 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낸 답을 보기 편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누군가의 답안과는 좀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을 따라가시면서 복습을 잘 하시면서 그때 필요한 문제들을 잘 푸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문제를 푸실 때는 내가 답안을 써보겠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푸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점점 더 실력이 쌓여간다 하면 그때부터는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같이 풀든 혼자 풀든 상관없이 내가 이 문제를 풀고 시간 내에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답안의 형식으로 만드는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문제에 답을 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는 답안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게 경제학 그 공부가 되겠습니다. 답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경제학은 사실은 굉장히 좀 쉬운 과목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답안의 형식으로 대부분의 문제집에 답이 나와 있고요. 모의고사도 있으면 모의고사도 다 답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 답안의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면 대부분 이제 최고 답안이나 이런 거 뽑아주시죠. 그러면 거기를 보면 잘 쓴 답안지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배치를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의의를 내는 거구나. 이거를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집이든 모의고사 답안지든 아니면 거기서 뽑아주시는 최고 답안이든 그거를 모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스터디를 하는 데 있어서 돌려봤는데 스터디 보통 답안 작성 스터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러 명이 모여서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서로 돌려봐요. 돌려보면서 채점을 해줘요. 그래서 이건 답이 맞았다. 이건 답이 틀렸다. 이거는
서술이 이렇다. 서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은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답안이 어디든 다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스터디를 하기도 용이하신 거고, 그런 식으로 돌려보시면서 연습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면서 답지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재구성했네? 근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이고 뭔가 보기에도 되게 좋다. 그러면 이제 그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실은 경제학은 내용을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고 그거를 답을 낼 수 있는 정도까지 연습하는 것도 좀 힘들 수 있지만 그걸 답안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제정치학으로 넘어갈게요. 경제학이 학원에서 강의에서 하라는 대로 충실히 따라가면 되는 과목이라면 정치학은 그게 되게 어려운 과목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충실히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면 끝이다가 아니라 내가 더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를 하고 또 더 좋은 근거가 있을까? 더 좋은 수치가 있을까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과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보통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냐면 이론서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 받으신 그 후기집을 보시면 모두가 읽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모두가 읽는 책들을 읽으면서 이론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모두가 읽는 책들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먼저 이론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교사에 대한 책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좀 특별한 주제들, 예를 들어서 국제 정치 경제, 달러는 어떻게 흐르는지, 그럼 근본이제는 어떤 제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잘 정리를 하셔서 습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강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엔 또 우린 답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안을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답안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국제정치학은 자기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국제정치학은 일단은 뭔가 정해진 연습 문제집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써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은 이거다라는 게 없어요. 사실 국제정치학 자체가 답이 있는 과목이라고 보긴 어렵죠. 국제정치학은 그걸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뭔가 이론이 있으면 이론을 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거고 내가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답이 있기도 어렵고 뭔가 문제집이 있어서 내가 그 문제집대로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국제정치학은 어떤 문제를 내가 처음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가지고 최고 답안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특히 기출문제가 중요하겠죠. 기출문제에 있어 내가 이 기출문제에 답을 하는데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이 쓴 답안이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책에 나온 이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모아서 최고 답안을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답안을 작성하는 그 구조라는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국제정치학은 경제학과 다르게 처음에 서론이라는 걸 써요. 서론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답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서론이 처음에 내 글의 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별화를 할 때 어떤 걸 많이 쓰냐? 명언을 쓰기도 하고요.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을 언급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멈춰. 예를 들어서
국제 정치 경제인데 뭐 식량 안보에 대한 말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게 어떻게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걸 채점하는 교수님은 당연히 그 얘기를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걸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언급해주는 학생이 언급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답안이 돋보이겠죠. 아니면 이제 많이 쓰이는 개념 중 하나가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개념인데, 그거는 만약에 아시아에서의 그런 기능주의적으로 뭔가 아시아의 통합이 일어나는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말을 안 한다면 또 되게 뭔가 이상하겠죠. 아시아 패러독스라는 말을 한다면 얘 이걸 알고 있네.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서론 그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리고 본론은 구조보다는 어떻게 그 안에서 논리를 전개하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결론보다도 서론이 더 중요합니다. 결론에서는 그냥 논의되었던 내용 좀 정리해주고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정치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법인데요. 국제법은 가장 생소한 과목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학부 때 그 법학과가 없는 상태에서 학부를 졸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학을 전공으로 뭔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을 거고, 저도 그랬습니다. 네, 국제법은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그리고 교과서를 통해서 그 국제법의 논리와 서술에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법학 답안지라는 게 그냥 논리적이고 그냥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법학 답안지만의 특성들이 있어요. 일반론을 먼저 제기를 하고 그때 분명히 리딩 케이스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리딩 케이스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판례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들 위주로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법학 답안지만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들을 또 취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점은 국제법도 경제학과는 달리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 그런 연습 문제집이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죠. 그런 게 거의 없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국제정치학보다 더 큰 문제는, 국제정치학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된 건데 국제법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있는데 답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국제법인데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다 보시면 아마 국제법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고 저게 맞고도 안 되고 경제학처럼 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제법 선생님 혹은 국제법을 결국에는 답안을 잘 써서 합격생,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이제 고시를 조금 했기 때문에 국제법에 있어서 좀 어떤 게 답이고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된다는 걸 아는 그런 좀 연차가 된 고시생들, 이런 분들의 답안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혹은 답안지 특강을 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내가 쓴 답안이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내가 지금 적법과 위법의 판단을 잘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국제법에 있어서는 특히나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말하는 그 답인 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를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하는 그 국제법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가 국제법에 있어서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모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책임법이다. 근데 이제 국가책임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그럼 국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느냐도 되게 큰 문제예요. 근데 그랬을 때 어떤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어떤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이제 국제법이라는 게 또 다른 문제점이 법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계속 문제점만 제기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법에서 완전히 법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되게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법을 발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국제법을 공부를 하실 때 뭐가 법인지도 되게
애매하고, 그러면 그건 결국엔 전문가들이 이거는 관습이고 이거는 조약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혹은 이거는 아직 관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는 많이 접하고,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걸 많이 모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국제법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강의 교과서 중요하고, 특히 어떤 게 적법이고 어떤 게 위법인지, 어떤 게 그리고 법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답안을 쓰는 데 있어서도 그 법학 답안지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숙련된 사람이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는지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합격수기에 없는 거에 한해서 각각의 그 과목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질문 받으면서 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게 네. 국제적 시합은 어떤 방향이었어요?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정치학에서 수업을 딱 2개 들었고요. 2년 동안. 하나는 이제 그 처음에 듣는 1순환 강의를 신입석 교수님 걸 들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외교사 강의를 정원준 교수님 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국제정치학에서 강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2번째는 네. 국제법이 아무래도 저는 공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공부 기간이 아직 길지는 않은데 나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많이 회의감이 들었던 게, 조문이랑 판례를 어쨌든 외워서 정말 표시 하나 안 틀리고 선출을 해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압박이 너무 심해서 되게 막 여러 번 써보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은 또 다 까먹고, 그래서 이게 손이 이렇게 막 엄청 고생해서 되는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방법이나 병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래 그냥 계속 쓰면서 익히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뭔가 제가 힘들어서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 기준을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그 국제법 조문이나 판례를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떤 방법을 좀 사용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은 조문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신다는 게 좀 그러니까 외운 거를 써봤을 때 뭐 대부분의 거는 맞는데 그래도 막 조사나 막 연결사나 이런 거 틀린 거도 확인을 하시는 편인 건가요? 뭐 그런 것까지. 그리고 그러면 판례를 암기한다고 하셨을 때는 어떤 걸 암기하시는 거예요? 판례책 시중에 있는 거 보면은 처음에 그냥 왜 이게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판례 하나만 해도 되게 여러 가지들을 이제 나열을 해놓는데, 그럼 이거를 판례가 엄청 많은데 진짜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운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문과 판례를 암기하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맞아요. 근데 시기적으로 사실은 조문과 판례에 일단 익숙해진 다음에 시험 직전에 암기하는 게 전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암기하고 까먹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얼마나 이제 암기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저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답안을 썼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판례를 또 어떤 조문을 다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문의 핵심 내용 그리고 판례의 핵심 내용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뭐 답안을 쓸 때도 완벽히 내가 이 조문 다 못 쓰겠다 하면 그냥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규율하고 있는 몇 조 이런 식으로만 써줄 수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사실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셨다고 했으니까 조약법 이제 30조에서 33조가 해석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조문 하나하나를 그 조문의 순서대로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해석의 일반 원칙이 몇 조인지 그리고 뭐가 몇 조인지 그랬을 때 뭐 예외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가 몇 조에 있다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판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답안을 쓸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서술과 판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서 써야 되는 그런 판례들, 밀리터리 앤 파라밀리터리 케이스가 있고 이런 것들 뭐 아니면 뭐 여기서 맨날 나오는 그런 판례들, 그러니까 관할권에서 맨날 나오는 그런 판례들, 뭐 이런 것들이 그 나오는 판례와 나오게 되는 그 이유들 정도만 저는 그 핵심 내용만 알고 있다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판례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외운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답안을 많이 써보시면서 그 많이 나오는 그런 판례들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도 많이 등장하는 판례들이 있고 중요한 판례들 그거 위주로 일단은 암기하시고 많이 써보시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저는 두 개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언어가 계속해서 엄청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더 어려워지는 언어를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조금 추천해주고 싶으신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각 과목별로 이제 단권화가 되게 이제 시험 직전에는 되게 중요해지는데 특히 국정 부분에서 국제정치 부분에서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론이랑 특히 외교사 정리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게요. 언어가 되게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보는 시험이잖아요. 가서 헌법이랑 언어를. 그래서 컨디션에 그 영향도 많이 받을 텐데 대비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답이 나오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답을 도출하는 연습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선택지가 아니라 그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일치하는 거를 골라라 아니면 뭐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들도 있고 아니면 핵심 주장을 고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가나다 중에 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가나다 중에 뭐 모순되는 걸 골라라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냥 느낌상 이게 답이니까 답이야가 아니라 그냥 어떤 유형에서는 어떤 식으로 답을 만들 수밖에 없다. 선택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일단 첫 번째로는 유형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뭔가 느낌으로 푸시던 것들을 다 좀 어떤 유형, 그러니까 그게 다 체계화하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나요? 저는 제가 맞추는 그런 문제들 말고 틀린 문제들은 이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틀린 문제를 다 모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 질문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틀린 걸 골라라, 맞는 걸 골라라 이런 일치부합형이 있고 또 다른 유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일단 모아요. 그럼 모았을 때 거기서 또 내가 틀린 그 선택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도 모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에는 이런 선택지가 만들어졌을 때 틀리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모든 그런 유형의 어떤 선택지가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방어할지를 저는 좀 하나씩 이제 정해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글을 읽으실 때도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A라는 개념이 나왔다. 근데 A라는 개념에 대한 그 설명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다 좀 뭐 머릿속으로든 아니면 쓰든 그 연결시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거의 특징, A라는 거랑 B라는 거를 대비하고 있다면 반드시 A의 특징과 B의 특징은 대비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지 않게 A는 뭐 이분법적이다, 뭐 B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들 그 특징이 있잖아요. 예시로 들긴 어렵지만 그런 거를 좀 빠뜨리지 않을 수 있게 되게 철저하게 글 읽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좀 빠져나가지 않게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답을 선택할 때도 이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아니고 얘는 반드시 아니고 얘가 반드시 답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언어가 어려워질수록 사실은 되게 논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렵지 않으면 그냥 다들 누가 봐도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어가 어려우면 어쨌든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방식으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수능 국어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수능 국어가 엄청 어려웠었는데 결국에는 답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고, 그리고 답이 나왔을 때 그거에 있어서 아무도 태클을 걸 수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뭐 수능도 그렇고 피셋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근거를 찾는 연습, 철저하게 읽는 연습,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목별 단권화는 이 부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국제법이랑 비교한다면 국제법은 단권화가 길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답인지 뭐가 적법인지 다 모아놓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그런 거 있으면 다 모아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국제정치는 반대로 내가 그 자료를 취사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정치 단권화에 있어서는 일단 이론에 있어서는 뭐 내가 책을 더 이상 들춰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검색했을 때 다 나오는 것을 원한다 하시면 그냥 이론 단권화 그냥 길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책 들춰봐도 괜찮다, 근데 나는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읽을 수 있는 걸 원한다, 혹은 나는 그냥 반복해서 얘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론별로 그 문단을 만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현실주의, 자유주의, 뭐 구성주의 별로 문단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학자들 있죠. 왈트, 뭐 왈츠, 뭐 이런 그 학자들 별로 또 문단 만들고 하셨을 때 문단을 가장 컴팩트하게, 거기에 가장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다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걸 반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외교사는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죠. 근데 외교사는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되게 길어지는 그런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외교사는 연표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사건들 있잖아요. 러일 전쟁이다, 크림 전쟁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잡고 그게 발단이 왜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됐는지. 사실 전개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답안했다가 어떤 전투가 어떻게 있어서 막 누가 어떻게 죽여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전개에서는 그냥 중요한 전투 몇 개 정도, 그리고 결과가 가장 중요하겠죠. 어떤 조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서 뭐의 배경이 됐다, 이런 것들 정리를 해서 주요 사건별로 정리해 놓으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1, 2차 그 공부 비중은 1차 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개인별로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년 기준으로 내가 혼자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그냥 평균
평균 해서 뭐 60점대, 뭐 65점을 넘어간다. 그러니까 별로 내가 피셋을 엄청 지금 당장 올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뭐 조금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뭐 한두 문제 더 맞겠고 그래서 지금 당장 할 필요 없다 하시면 한 2순환 때까지는 저는 피셋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좀 그래도 조금 올려야 된다. 한 50점대 중반에서 뭐 60점대 중반 이 정도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피셋을 안 할 수는 없다. 이 정도의 상황이신 거면 그러면 또 그것보단 더 일찍 해야겠죠. 뭐 그렇다면 이제 그냥 1순환이랑 병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판단을 하셔서 비중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1, 2차 그러면 이제 1, 2차 비중을 어느 정도 둬야겠다가 정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차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 2차를 아예 안 하고 1차를 할 것인가? 뭐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1차를 먼저 점수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 1차 점수가 잡히지 않으면 어쨌든 2차를 못 들어가고 첫 번째는 그리고 1차 점수가 잡히지 않았는데 2차 공부를 하는 건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차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하시면 2차 비중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나는 아무런 것도 안 듣고 있다 지금 그러면 아예 그냥 1차에 지금 완전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학원에 있기 때문에 종합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업은 듣고 있다 하시면 수업 시간에는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수업 시간 내용만 또 좀 짧게 복습하시고 그리고 다른 시간은 다 1차에 할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2차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순 피셋 수업 같이 할 때 이제 공부 시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피셋이 좀 점수가 잘 나온다 하시면 피셋은 그냥 수업으로만 퉁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피셋 점수가 좀 잘 안 나온다 하시면 1순을 수업으로만 퉁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비중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피셋은 수업만 들어도 어느 정도 얻는 게 있을 수 있는데 1수는 수업만 들으면 그냥 그렇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공부하실 때 주로 한 과목만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여러 개를 같이 하셨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 몰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몰입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려면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피셋이든 2차 과목이든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학원 스케줄이나 뭔가 이제 강의 일정을 따라가다 보면 필수적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맞다고 이제 끝난 입장에서 이런 걸 더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방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끼리만 얘기했을 때는 저는 경제할 때는 경제만 했어요. 왜냐면 경제는 그날 수업 듣고 복습만 해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랬었고 다른 과목 할 때는 경제를 같이 했어요. 뭐 정치든 법이든. 경제의 비중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정치할 때는 조금 경제 비중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치는 사실 뭐 수업을 제가 들었던 것도 별로 아니었고 그냥 내가 자료 모으고 답안 쓰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법을 할 때는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답안도 쓰고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경제 비중이 줄어들었죠. 근데 두 과목은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1, 2차는 어떻게 병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 이 부분은 되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면 제가 주변에서 봤던 케이스는 병행을 한 케이스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맞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랬을 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1차도 2차도 이도저도 아니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1차를 들어가야지 내가 2차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1차를 들어가야지 시험뿐만 아니라 뭔가 뭐 나의 그런 나를
그 경제적으로 서포트 해주시는 부모님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뭔가 이 시험을 준비를 해서 1차를 붙고 있다, 뭔가가 프로그레스가 일어나고 있다, 약간 이런 측면도 저는 없지 않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1, 2차를 병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아예 뭐 1차를 할 때 2차 과목을 아예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닌데, 근데 1차 점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는 비중을 훨씬 더 1차 과목에 둬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점수가 좀 만들어졌다 하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좀 더 2차 비중을 늘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처음에 공부를 할 때 1년차 공부를 할 때 피셋을 훨씬 더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시험 봤을 때 1차 붙었다, 2차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1차를 내가 붙은 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실력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 해에는 2차 비중을 훨씬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차 직전에만 1차 준비를 하는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차 합격을 해보기 전까지는 1차 비중이 훨씬 높은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1차를 보기 전에 시간이 막 한 1년이 넘게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달에 시험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내년 3월에 돼서야 이제 처음으로 1차를 본다 하시는 분들한테 1년 2개월 내내 1차만 하세요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비중을 1차에 훨씬 많이 두되 뭐 그 내가 1차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2차 비중을 늘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답이 됐을까요? 네. 네. 한 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하시는 거 없으세요? 네. 이제 수험 기간마다 슬럼프랑 이제 뭔가 불안함이 앞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지가 진짜 관건일 것 같은데, 모든 선수들 봐도. 그래서 그때 어떻게 버티셨는지, 그리고 뭔가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을 때도 있고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있었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어떤 식으로 좀 마음을 컨트롤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제가 적절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시험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걸 일단 끊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많이 했었어요. 뭔가 어떡하지? 뭔가 안 되면 어떡하지?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안 할 거야? 그러면 그럼 오히려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는 이제 저는 운동으로 스트레스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뭐 운동이든 다른 거든 스트레스 푸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끊는 거,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거. 어쨌든 내가 나는 몇 년은 할 거야 이렇게, 나는 이번 시험은 꼭 할 거야, 아니면 혹은 나는 몇 년이 걸려도 난 이 시험 붙을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리셨다면,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결론이 난 상태라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몸이 힘들어서 슬럼프가 왔다 하시면 이제 뭐 좀 쉬는 것도 중요하고 영양제를 먹던지 한약을 먹던지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좀 마음이 쉬는 게 중요한 것 같다 하시면 뭐 주변에 좀 인간관계를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잠깐 어디서 뭐 바람을 쐰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이제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럼 끝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회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이 뭔가 좀 높은 순위였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 매저님께서도 질문에 대한 입장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공부가 좀 된 다음에 오늘 나왔었던 내용을 상기해 본다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단권화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단권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안 들어가도 되게 괜찮습니다. 네. 단권화는 지금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고맙습니다. 네. 지금 단권화는 어차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만든다고 해서 그거를 나중에 다시 다 손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용 위주로 생각하시고 내가 좀 내용을 알고 됐었을 때 그때 내가 이제 경중을 판단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내용 정리한다 생각해서 나중에 쳐내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1, 2차 기준, 그게 항상 고민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게 그때그때마다 그 분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체크하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거기다가 다 맞춰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론은 일단 1차를 빨리 붙어야지 어쨌든 간에 내가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이제 앞으로 내가 뭔가 계속 해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종 목표는 1차를 먼저 붙는 걸로 잡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장수생이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1차는 공부하기가 사실 너무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2차는 공부하는 맛이 있어요. 공부할 때마다 이제 뭔가 알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답안 쓸 때 잘 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차는 하기 싫고 2차를 막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이것도 문제를 붙는 거야. 나는 공부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2차 시가 돼가는데도 2차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1차가 계속 결국 안 되다 보면은 계속 이제 쳇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선은 1차를 빨리 붙는 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제가 장수생이었어요. 지금 오프 더 레코드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그리고 이제 저 주위에 있었던 여러 많은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단 빨리 1차를 붙는 게 자기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1차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피셋이라는 것도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붙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공부해서 붙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는 해봐야지만 아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내가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하면 바로 시작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맞을까요? 네.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21처럼 합격생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